안녕하십니까, 김수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이번 기출문제는요, 2019년 8월 31일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체크를 해두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1번 안티엘리어싱은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하여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이다. 자, 솔직히 다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티엘리어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안티엘리어싱이 계단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1번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은 3차원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을 말한다. 지금 이게 틀린 거죠. 이건 모델링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이거는 렌더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모델링은 어떤 거냐? 이 렌더링을 하기 이전의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차원에서 그런 뼈대나 아니면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거를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 다음에 거기에 입체감이나 질감을 넣어주는 거를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3번 디더링은 제한된 색을 조합하여 음영이나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컬러의 색을 최대한 나타내는 기법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4번 모핑은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2번을 제외한 나머지 1번, 3번, 4번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2번은 렌더링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동영상, 콘텐츠, 정보 서비스 등 기본 텔레비전 기능의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게 한 서비스는 1번 VoIP, 2번 IPTV, 3번 IPv6, 4번 TCP/IP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IPTV죠. 요즘에 뭐 스마트 TV라고 해가지고 검색도 되고 뭐 유튜브도 되고 넷플릭스도 되고 다 이런 게 되죠. 그래서 2번 IPTV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보안 문제는 계속 출제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만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 인증, 2번 암호화, 3번 방화벽, 4번 브릿지. 답은 4번 브릿지입니다. 자, 인증, 암호화, 방화벽은 다 보안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기술이고요. 근데 브릿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 연결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죠. 그래서 이런 거는 브릿지를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인증, 암호화, 방화벽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사회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였다. 자, 인터넷이 발전하고요. 네트워크가 빨라지면서 내용이 되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정보들이 많이 넘쳐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만약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처럼 단순하게 작은 데이터만을 갖고도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정보의 종류와 양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자, 2번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휙휙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일단 네트워크가 빨라지고 정보 처리 기술이 점점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이런 형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인간관계와 문화가 형성되었다. 요즘에 이거 많죠.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팔로우를 했고 뭐 SNS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사이버 공간 이런 쪽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있죠. 자, 3번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인데요. 대중화 현상이 강화되고요. 개성과 자유를 경시하는 게 아니고요. 개성과 자유를 더 많이 존중하게 되었죠. 요즘에 뭐 SNS도 막 보편적인 것보다 뭔가 되게 개성 강한 SNS 같은 것도 인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네트워크 구성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망령은
응답 시간이 빠르고 노드의 연결성이 우수하다. 예, 맞습니다. 자, 망령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치면요. 이게 다 전부 다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얘네도 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5개 그려서 별처럼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망령은요,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응답 시간이 빠른 거예요. 다른 걸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노드의 연결성이 우수하다는 게요. 여러 개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수하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회선이 고장이 났어요. 잘못이 돼서 여기로 통신을 하고 할 수 없다고 해도요. 이 회선은 다른 데도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연결해서 네트워크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걸 망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성형은 통신망의 처리 능력 및 신뢰성이 중앙 노드의 제어 장치에 좌우된다. 맞습니다. 성형은 중앙 집중력인데요. 중앙에 노드가 하나 있으면 이게 서버가 있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거를 성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앙이 망가지면 다 쓸 수가 없어지는 거죠. 이걸 성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3번의 버스형은요. 백본이라고 해서 이게 노드가 하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는 거를 버스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버스형은 기밀 보장이 우수하고 회선 길이에 제한이 없다? 아닙니다. 기밀 보장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회선 길이에 제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가 회선이 시작이 되면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호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속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을 거예요. KT 같은데 KT가 집 근처에 있으면 인터넷 속도 빨라진다고. 비슷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지국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통신 속도는 빨라지지만 점점 멀어지면 통신 속도는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스형 같은 경우는 길이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링령은요. 통신회선 중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링령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얘네가 링처럼 만들어져서 링령인데요.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회선이 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고장이 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네트워크 구성 형태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예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운영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운영체제고요. 1번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코딩을 하잖아요. 이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걸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틸리티라는 거는요. 자, 뭔가를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 우리 메모장 아니면 그 다음에 그림판 이런 것들은 다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코드를 짤 때 프로그래밍을 할 때요.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쓸 때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웹브라우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인터넷 옵션에서 멀티미디어 편집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 옵션에서는요. 멀티미디어 편집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 옵션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보안 설정, 시작 페이지 설정, 비밀번호 저장 등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멀티미디어 편집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나머지 2번.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FTP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3번. 웹페이지를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4번.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관리할 수 있다.
이거는 웹브라우저에 관한 기능이 되겠죠. 저희는 2번, 3번, 4번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과 동배간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요. 이게 데이터 전송 방식이 아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하고요. 동배간 처리 방식은요. 네트워크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 전송계는 데이터의 이동을 담당하는 여러 장치들을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3번 데이터 처리계는 데이터 처리에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통신 소프트웨어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4번 단말 장치는 원격지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한 장치로 에러 제어 기능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동배간 처리 방식은 네트워크 구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예, 맞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자기기에 일종의 그 전자기기에 최적화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그냥 전자기기에 심어져 있는 걸 임베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밥솥 같은 것도 보면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메뉴도 되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그 메뉴대로 이제 밥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임베디드 시스템인 거죠.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게 그 전자기기에 다 심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거는요. 틀린 거예요. 2번이 답이 틀린데요. 이게 뭐냐면 일괄 처리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2번이 틀렸고요. 3번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컴퓨터 기능을 수행한다. 맞습니다. 4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결합된 제어 시스템을 말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래밍 합쳐져서 밥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표현 가능한 문자 수는 최대 256자이다. 자, 이거는 유니코드가 아니죠. 유니코드는 2바이트 크기로 되어 있고요. 최대 표시할 수 있는 문자는요. 65,536글자입니다. 자, 256까지는요. 2의 8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보통 FCD 코드. FCD 코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러 검출이나 교정이 가능한 코드이다. 이것도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 아니에요. 얘는 해밍 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밍 코드. 그 다음에 3번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존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구성한다. 자, 3번이 또 틀렸어요. 3번 같은 경우는 뭐 FCD 코드, 아스키 코드, 뭐 BCD 코드, 이런 것들이 존비트하고 디지트 비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뭐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답은 4번입니다. 데이터 처리나 교환을 위하여 한 개의 문자를 16비트로 표현한다. 이 16비트가 2바이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처리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료의 구성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데이터베이스는 관련된 데이터 파일들의 집합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워드는 컴퓨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3번의 니블은 4개의 비트가 모여 1개의 니블을 구성한다. 맞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요. 4번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이며 5비트가 모여 1바이트가 된다가 아니고요. 5비트가 아니고요. 8비트입니다. 자, 8비트가 1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연결 방식인 SAT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병렬 인터페이스 방식이다. SATA는 병렬이 아닙니다. 얘는 직렬이에요. 직렬 방식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시리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리얼이 직렬을 뜻해요. 자, 직렬을 뜻해서요. 얘는 직렬 방식이어서 속도가 좀 빨라요. 핫플러그인을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시모스에서 지정하면 자동으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지정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항목은 1번 CPU 클럭 속도, 2번 하드디스크 용량, 3번 램 접근 속도, 4. 모뎀 전송 속도. 답은 3번 램 접근 속도입니다. 자, 램 접근 속도는 작을수록 그 빠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번, 2번, 4번은 클수록 용량이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 메모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1번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요.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예, 맞고요. 2번 비발성 기억장치이다. 예, 맞습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가요. 어떤 거의 일종이냐면 EEP롬의 일종이에요. EEP롬의 일종이다 보니까 롬 같은 경우는 비발성 메모리거든요. 전원이 차단이 되어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거를 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플래시 메모리는요. EEP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비휘발성 기억장치가 맞는 거고요. 3번 트랙 단위로 저장된다. 이 트랙 단위로 저장이 되는 게 틀렸어요. 이 트랙 단위로 저장되는 건 보통 하드디스크. HDD에서 예전에 트랙 단위로 지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3번 틀린 거고요. 4번 전력 소모가 적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4번이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되는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휴지통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다. 2번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되면 새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보관되지 않는다. 자, 일단 답은 1번이에요. 휴지통은요, 전체 컴퓨터에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드라이브마다 하나씩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드라이브마다 하나씩 더 만들 수가 있는 거라서 답이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이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되면 새로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보관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오래된 파일부터 완전히 삭제를 해요. 오래된 파일부터. 그걸 지우니까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이나 폴더 이름 변경이 불가합니다. 보관한 다음에 변경을 할 수 있어요. 4번 휴지통에서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복원은 가능해요. 복원을 한 다음에 실행은 가능하겠지만 휴지통 안에서는 실행이 불가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의 점프 목록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프로그램의 점프 목록을 보려면 작업 표시줄의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다. 예, 맞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2번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열려면 프로그램의 점프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한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점프 목록에 항목을 고정하려면 프로그램의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가리킨 다음 앞정 아이콘을 클릭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4번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제거하려면 프로그램의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가리킨 다음 딜리트 키를 누른다. 자, 4번이 틀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제거하려면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 목록에서 제거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삭제가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시스템 복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복원 지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네, 이거 맞고요. 2번 복원 지점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복원 지점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3번 시스템 복원은 개인 파일을 백업하지 않으므로 삭제되었거나 손상된 개인 파일은 복구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이건 시스템 복원, 그 시스템 자체를 복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파일은 따로 백업을 해두셔야 돼요. 4번 시스템 복원 시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의한 변경 사항은 복원되지 않는다.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같이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을 말한다. 2번 컴퓨터의 동작에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가리킨다. 답이 2번이에요. 컴퓨터의 동작에 필수적이다. 이거는 운영체제 같은 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단 틀린 거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 이건 유틸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은 아니에요. 유틸리티는 솔직히 없어도 시스템이 동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네, 맞고요. 4번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는 메모장, 그림판, 계산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은? 자, 1번 사용자 계정 컨트롤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이거 유해한 프로그램, 우리 유해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바이러스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디펜더에서 얘가 백신 역할을 하잖아요. 백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윈도우즈 디펜더에서 유해한 프로그램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백신을 이렇게 제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치료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윈도우즈 디펜더에서 할 수 없는 게 이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윈도우즈 디펜더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이용하면 보안 수준을 각각의 사용자마다 보안 수준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인 거고요. 자, 비트로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잠가 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가 놓으면 거기 암호를 입력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잠가 놨기 때문에 주변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비트로커는 그런 잠가 놓는 기능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복원은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드라이브 최적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얘기를 하고요. 이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하드디스크에 단편화되어 조각난 파일들을 모아주는 기능이다. 네, 맞습니다. 2번 USB 플래시 드라이브와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도 조각화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도 조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단편화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3번 수행 후에는 디스크 공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디스크의 용량이 증가한다. 디스크 용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단편화되어 있는 조각난 파일들을 모아주는 거기 때문에 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 용량이 증가하려면 디스크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일정을 구성하여 드라이브 최적화를 예약 실행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번에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들어가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사원에 대한 근속연수 데이터에 주어진 조건으로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경우
결과값입니다. 자, 조건을 볼게요. 자, 김별이라고 하면 얘가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예요. 그러면 일단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김일민, 김유민, 그리고 이렇게만 되겠네요. 자, 그리고 김으로 시작하면서 10초가예요. 근속연수가 10초가. 그러면 김일민. 김일민만 가능하겠죠. 김유민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지금 근속연수가 10초가인데 김유민은 근속연수가 12초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김일민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고 근속연수가 10초가 이거나입니다. 이거나 직위가 4원이에요. 그럼 직위가 4원인 것들을 찾아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직위가 4원이고 근속연수가 5 미만이에요. 그러면 여기 5 미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김유민과 성명이까지도 포함이 되죠. 민호성은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11이 5 미만이 아니니까. 그럼 누구누구가 나와요? 김일민, 김유민, 성명이가 있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로 기존 워크시트에 M3셀을 선택하였다. 답이 1번이에요. 자, 피벗 테이블에 넣을 위치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게 필터잖아요. 피벗 테이블 필터인데요. 필터는 피벗 테이블의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위치와 상관이 없고요. 위치를 보려면 여기가 피벗 테이블 본문이 되는 거죠. 자, 피벗 테이블 본문에 첫 번째 행 그리고 첫 번째 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그럼 어디예요? M5죠. 그러면 M3이 아니고 M5가 돼야 돼요. 자, 필터를 보는 게 아닙니다. 피벗 테이블 본문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셀 주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작업 필드 보고서를 직업 필드를 보고서 필터 영역에 설정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 직업이죠. 이게 필터죠. 그러니까 이거 맞죠. 2번 총합계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였다. 지금 여기 보면 전체 합계가 있죠. 이 열에 해당하는 전체 합계가 나와 있으니까 열 총합계만 표시가 된 거예요. 만약에 행 총합계가 표시가 됐으면 이 옆으로 해서 여기다가 총합계라고 써 있고요. 이 행에 대한 총합계, 이 행에 대한 총합계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행 레이블의 필드에 그룹화를 설정하였다. 자, 지금 보면 행 레이블 보이시죠? 여기 보면 1월 해가지고 여기 앞에 플러스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1월, 2월, 3월 이 월 단위로 지금 그룹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룹화도 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최대 2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24개가 아니고요. 64개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네, 글꼴색, 셀색 정렬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정렬 대상 범위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어도 정렬할 수 있다. 정렬 못해요.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렬이 안 됩니다. 4번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나 숨겨진 열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숨겨진 행은요. 숨겨진 행이나 열 같은 경우는 정렬 결과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 숨겨진 행과 열 체크를 해주면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기능에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는요, 경고, 중지,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확인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4번은 답이 4번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인접한 셀의 내용으로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할 때 위쪽 셀의 내용은 단축키 컨트롤 D, 왼쪽 셀의 내용은 단축키 컨트롤 R을 누른다. 자,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숫자,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문자는 복사되고요. 마지막 숫자는 1씩 증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면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어 입력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끌면 1씩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번 날짜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증가하여 입력된다. 예, 맞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하였을 때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사용자 지정 서식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가 31만 4,826입니다. 그럼 샵, 콤마, 샵, 0, 콤마 했죠. 이렇게 콤마를 찍고 끝내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세 자리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생략이 되는 거죠. 생략이 되는 건데 8이 어떻게 돼요? 5가 넘어갔으니까 반올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3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이거 넘어갔다. 자, 답은 1번이고요. 2번 원본 데이터 28만 1,476이고요. 샵, 콤마, 샵 0.0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476.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원본 데이터에 12시 00분 00초 AM 했는데 0이 입력이 됐어요. 그럼 결과값은 0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간 같은 경우는 0에서 1까지의 숫자로 되어 있고요. 0에서 1까지의 숫자 그 사이에 뭐 0.5, 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셀 서식에서 시간 형식을 넣어준 거예요. 시간 형식을 넣어서 얘가 시간처럼 보여주는 건데 서식을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 0.123, 뭐 0.5 이런 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 0이라고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0만 표시가 되겠죠. 뒤에 소수 자릿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4번 2018년 3월 25일인데 YYYY MMMM이죠. 그럼 2018년 MMMM이면 월이 영문월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자, 27번.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창에서 찾을 내용에 맞는 문자, 와일드카드, 물음표나 별문자 자체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냥 물음표하고 별문자를 입력을 하면 그냥 물음표라는 글자, 별이라는 글자가 돼요. 그러면 이 물음표가 물음표하고 별하면 물음표란 문자, 별이란 문자라기보다는 물음표 하면 글자 하나, 별하면 모든 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물음표라는 글자를 찾고 싶고 별이라는 글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요. 물결표, 물음표 앞에 물결, 별 앞에 물결을 하면 물음표라는 문자, 별이라는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셀 포인터를 D5셀에 두고요. 홈키를 누른 경우 셀 포인터의 위치입니다. 자, 홈키는요. 선택한 셀에서 가장 첫 번째 열인 A열로 이동을 하는 걸 홈키예요. 그러면 D5셀에 뒀으니까 홈키를 누르면 D5셀의 첫 번째 열, A열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행은 바뀌지 않고 열만 이동해요. 그러면 A5셀로 이동을 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A1 셀로 이동을 하려면요. 컨트롤 플러스 홈을 하면 A1 셀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는요, 동일한 이름의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동일한 이름의 매크로 설정을 하게 되면 덮어 쓰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2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바로가기 키 지정 시 영문 대문자를 사용하면 쉬프트 키가 자동으로 덧붙는다. 맞습니다. 3번,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선택한다. 예, 맞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매크로는요, 해당하는 통합 문서, 그러니까 해당 실행되는 그 엑셀 파일에서만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해당하는 파일 말고도요, 다른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마다 매크로를 계속 실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4번, 통합 문서를 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크로를 실행할지 매크로 보안 설정을 변경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새 워크시트에서 A1 셀에 셀 포인터를 두고 개발도구 탭에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한 후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면 그림 1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매크로 1을 작성하였다. 다음 중 그림 2와 같이 C3셀에서 셀 포인터를 두고 매크로 1을 실행한 경우 성적 현황이 입력되는 셀의 위치는, 저희가 커말 리급할 때 매크로는요, 절대 참조로 기록을 해요. 절대 참조는요, 딱 셀이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딱 그 자리에서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크로 시작할 때 그 셀 포인터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셀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열이 몇 칸이 움직이고 행이 몇 칸이 움직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입력이 되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셀 주소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의 위치를 기준으로 입력되는 값, 뭐 아니면 뭐 서식 지정,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1 셀을 두고 여기서 상대 참조로 매크로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선적 현황은 A에서 열이 하나가 이동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상대 참조로 매크로를 시작하면 만약에 B3셀에서 매크로를 실행을 했다. 그러면 얘가 열이 하나 옆으로 이동한 위치에서 성적 현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과는 그 해당하는 선택한 셀의 위치에서 밑으로 한 칸, 아래행으로 내려가서 학과, 학번, 이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3셀을 기준으로 매크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일단 열이 하나 이동한 여기다가 D3셀의 성적 현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셀을 기준으로 아래 셀에 학과가 들어가고요. 그 옆에 학번, 그리고 이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삼행이죠. D열이죠. 성적 현황은 D3셀에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와 같이 짝수행에만 배경색과 글꼴 스타일을 굵게를 설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이를 위해 아래의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행을 갖고 올 때 쓰는 게요, 로우 함수를 이용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 보면 짝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짝수. 이 짝수를 만들려면요, MOD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하게 되냐? MOD 함수에서요, 로우, 행번호를요, 2로 나눠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이게 짝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수식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홀수를 얘기합니다. 홀수.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로우가 행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겠네요. 자, 답은 2번이고요. 3번이 안 되는 거는 이 컬럼은요. 뭐예요? 열번호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열번호가 홀수인 경우, 그러면 이거는 열번호가 짝수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1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경 전 차트를 변경 후 차트로 수정하기 위해 적용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일단은 행렬이 전환이 되어 있었어요. 항목이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이게 지금 항목으로 왔고요. 얘는 범례로 갔어요. 그럼 행렬이 일단 행렬이 전환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범례가 위로 올라가 있죠. 범례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막대 그래프가 그냥 세로 막대형이었는데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잖아요. 이거는 누적 세로 막대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 종류 변경 맞네요. 데이터의 행과 열을 전환했다. 맞아요. 자, 범례의 위치를 위쪽으로 변경했다. 이것도 맞죠. 그럼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례 축 보조 눈금을 추가. 이 축 보조 눈금은 추가가 된 것 같지가 않네요. 지금 그냥 이게 행렬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값이 이렇게 촘촘하게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33번. 다음 중 아래의 시트에 A1에서 C8 영역의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이 전체 판매 수량 평균 이상이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이게 쓰면 조건을 그냥 말로 풀면 판매 수량이 이상인 거죠. 전체 판매 수량. 자, 이 자체로 지금 조건식이 들어간 거고요. 수식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조건식이나 수식을 들어갈 때 제목은 여기 있는 이 제목이랑 똑같은 제목을 쓰면 안 되겠죠. 아예 비워두시거나 다른 이름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번하고 3번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자체로는 수식이 되는 건데 수식을 입력했는데 판매 금액을 그냥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거고요. 그럼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얘가 판매 수량이니까 판매 수량이 이상인 겁니다. 에버리지. 이거 절대 참조해 주세요. B2에서. 왜냐하면 이 범위, B8까지의 범위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vlookup 함수의 네 번째 인수를 false로 사용하는 경우 참조표의 첫 열의 값은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자, 아니에요. 이 false가 됐다는 거는요. 완전 일치인 경우에 false가 되는 거죠. 자, 완전 일치인 경우에는요. 오름차순이 굳이 안 되어 있어도 돼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값이 유사하다. 유사일치일 때는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hlookup 함수는 참조표의 첫 행에서 값을 찾을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네, 엑셀은 대소문자 구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인덱스 함수는 표나 범위에서 값 또는 값에 대한 참조를 반환한다. 자,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덱스 쓸 때요. 그 행과 열에 위치되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참조에 대한 반환을 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34번에 3번도 맞고요. 4번 추주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요. 1에서 254 사이의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나 수식, 셀 참조 등을 사용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다음 중 셀 또는 셀 범위에 대한 이름 정의 시 구문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이름은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름은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2번. 이름의 첫 자는 반드시 문자나 밑줄 또는 슬래시로 시작해야 한다. 이거는 뭐 상관이 없고. 네. 3번. 이름의 일부로 공백을 사용할 수 있다. 4번. 엑셀에서는 이름의 대소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한다. 자, 35번에 2번, 3번, 4번은 구문 규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니까 볼 필요가 없겠죠. 1번만 기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의 화면 작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범위를 선택한 후 값을 입력하고요. Alt 엔터 키를 누르면 선택된 범위에 같은 값이 입력된다. 이거 틀렸어요. Alt 엔터가 아니고요. 컨트롤 엔터입니다. 자, Alt가 아니고요. 컨트롤입니다. 자,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요. 컨트롤 엔터를 하면 그 범위에 동일한 값이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화면이 확대 축소된다. 예, 맞습니다. 3번. 엔터 키가 방향키 아래쪽일 때에는 Shift 엔터 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위쪽 셀로 이동된다. 맞습니다. 엔터 키를 눌러서 이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때 Shift 엔터를 누르면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4번. 스크롤락 키를 누른 후 방향키를 누르면 셀 포인터는 고정된 상태로 화면만 이동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스크롤락이 없으면, 스크롤락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 방향키 누르면 셀이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크롤락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방향키를 누르면 셀이 이동하지 않고요. 화면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도 맞습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각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꺾은 선형 차트. 일정 간격에 따라 데이터의 추세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네, 맞습니다. 2번. 원형 차트.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보여주며 여러 데이터 계열이 각각의 고리로 표시된다. 자, 여러 데이터 계열의 각각의 고리로 표시되는 것은요. 이거 도넛형입니다. 원형 차트는요. 여러 계열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계열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되고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건 도넛형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번. 방사형 차트. 각 데이터 요소의 중간 지점에 대한 값의 변화를 보여주며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하기에도 용이하다. 맞습니다. 4번. 분산형 차트. 여러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한다. 예,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다음 중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차트 유형은 1번이 도넛형이고요. 2번이 표식만 있는 분산형입니다. 분산형. 자, 3번은 영역형입니다. 그다음에 4번은 얘가 고가, 종가, 저가, 종가. 뭐 고가, 저가, 종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뭐 주식 차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도넛형은 3차원 차트로 변경이 안 돼요. 분산형도 3차원 차트로 변경이 안 되는데 영역형은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고가, 저가, 종가 이것도 변형이 안 돼요. 그래서 3번입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상태에서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조금 고심하셔야 되는 게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 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창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비활성화되어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선택할 수 없는 메뉴들. 그 대표적인 게요.
뭐 그러니까 인쇄 영역이라든지 반복할 행 아니면 반복할 열 이거는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상태에서의 페이지 설정에서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창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인쇄 영역이나 인쇄 제목으로 반복할 행 또는 반복할 열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인쇄 배율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의 10%에서 400%까지 가능합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배율을 자동 맞춤으로 선택하고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1로 지정하는 경우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확대 축소 배율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예, 맞습니다. 자, 39번은 4번이고요. 여기서는 이 문제,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 창에 들어가는 건지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창에 들어가는 건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을 포함하여 인쇄하기 위한 방법은 1번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시트 옵션 그룹에서 눈금선과 제목에서 보기를 선택한다. 자, 이거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창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시트 탭에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2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을 선택한다. 이거죠. 답이 2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볼 게 없어요. 그냥 2번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9년 8월 31일 기출문제 풀이는 끝냈고요. 자, 풀이를 끝냈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시고요.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